여러분은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과연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고부 갈등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겪었던 서러움 혹은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매주 당신을 찾아갑니다. 로또 88억 원에 당첨됐다. 기쁨을 나누러 집으로 향하는데 시어머니는 나를 차에서 밀쳐내며 내 시골 친정으로 썩 꺼져 라고 소리쳤다. 택시가 평창동 언덕 위 저택 차고 앞에 멈춰섰다. 나는 아직 로또 용지의 잉크 냄새가 채가시지 않은 당첨 용지를 소중히 품 앞면 티셔츠에 넣고 차에서 내리는 동작마저 조심스러웠다. 이 88억은 반년 동안 푼돈을 모아 친정 동네 슈퍼에서 산 것이었다. 어제 번호를 맞춰볼 때 슈퍼 사장님은 계산기를 3번이나 두드리고는 손을 떨며 말했다. 수진 씨, 이거 진짜 대박 났네. 그 순간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머릿속은 온통 시댁 식구들과 이 기쁨을 나눌 생각뿐이었다. 시어머니 강말숙 여사는 더 이상 나를 가난뱅이, 재앙 덩어리라고 욕하지 않겠지. 남편 이민준도 내게 조금은 다정한 얼굴을 보여주겠지. 이 돈이면 그들이 새 차를 뽑고 시누이에게 명품 가방 하나 사주기에도 충분할 테니까. 하지만 차에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누군가 내 등을 거세게 밀쳤다. 무방비 상태였던 나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졌고 무릎이 차고의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일어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날아와 밝혔다. 박수진, 너 어디서 죽다 이제 왔어? 점심 차리라고 했는데 지금이 몇 시야? 또 그 시골 친정 가서 빈둥거렸지? 나는 무릎을 감싸쥐고 변명하려 했다. 무의식적으로 가슴 속 로또 용지를 감쌌다. 이걸 보면 또 쓰레기 숨긴다고 할까봐 두려웠다. 어머님, 저 게으름 피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몸에 걸친해져서 색이 바랜 외투를 보더니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뒤틀렸다. 내 꼴 좀 봐. 꼭 쓰레기 주워 입은 것 같잖아. 우리 동네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창피해 죽겠어. 오늘 민준이가 큰 계약 따내서 저녁에 손님들 모시고 식사해야 하는데 네가 꾸물거리다 일망치면 책임질 수 있어? 나는 이를 악물고 서러움을 삼켰다. 로또 용지만 꺼내면 분명 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막 손을 뻗어 꺼내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발을 들어 내 무릎 뒤 오금을 냅다 걷어찼다. 아까보다 훨씬 강한 충격에 나는 신음하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결국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것도 모자라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꺼져. 당장 내 시골 친정으로 썩 꺼져. 우리 이씨 집안엔 너 같은 식충이 재수없는 엑스는 필요 없어. 여기서 눈에 거슬리지 말고 사라져. 차고를 지나가던 이웃 몇몇이 고개를 빼고 쳐다봤다.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다. 일어서고 싶었지만 무릎이 너무 아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정은이 여사였다. 나는 울먹이며 전화를 받았다. 엄마, 수진아, 너 시댁에서 무슨 일 있니? 엄마는 단번에 내 목소리가 이상한 걸 알아채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바로 시댁으로 돌아가지 마. 그리고 친정 쪽으로도 오지 말고. 일단 시내에 어디 피할 곳부터 찾아. 알았지? 나는 눈물을 매단 채 멍하니 물었다. 엄마? 왜? 나 방금 시어머니가 차에서 쫓아냈어. 친정으로 가래. 바보 같은 소리 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엄마는 다급하게 내 말을 끊었다. 하늘 좀 봐. 이상하게 어둡지 않니? 방금 뉴스에서 제18호 태풍이 오늘 밤 한국에 상륙한대. 산 쪽이 제일 위험해. 너희 시댁은 산꼭대기잖아. 거기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우리 집도 시골이라 바람이 새. 일단 시내 편의점이나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 있어. 엄마가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조금 전까지 빛이 새어 나오던 하늘이 어느새 저녁처럼 어두워져 있었다. 바람도 점점 거세져 차고 앞 광고판이 굉음을 내며 흔들렸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시어머니의 악랄한 모습과 무릎의 통증을 떠올리니
88억 원의 기쁨이 찬물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 시댁 사람들은 그들은 태풍의 위험을 모를 거라고 말하려는데 옆에서 시어머니의 냉소가 들려왔다. 내 시골 촌뜨기 엄마랑 뭘 그렇게 속닥거려? 구원 요청이라도 하게? 우리 집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서 튼튼해. 태풍이 와도 끄떡없어. 넌 거기서 불쌍한 척 그만하고 당장 꺼져. 그녀는 말하며 다가와 내 팔을 잡아 끌고 차고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나는 몸부림치며 피했다. 가슴속 로또 용지를 꽉 쥔 채 분하고 서러운 마음에 어쩔 줄 몰랐다. 나는 분명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어째서 이런 꼴이 된 걸까? 아직 떠나지 않은 택시 기사님이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다. 사모님, 태풍 온다는데 이렇게 내쫓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그를 쏘아붙였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기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창문을 올린 채 떠나버렸다. 텅 빈 차고 입구에 서서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것을 느꼈다. 차갑고 아팠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수진아, 엄마 말 들어. 그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우선 안전한 곳부터 찾아. 돈 문제든 서러운 거든 태풍 지나가고 나서 얘기하자. 나는 코를 훌쩍이고 이를 악물고 땅에서 일어섰다. 절뚝거리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엄마, 알았어요. 지금 시내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 돌아서서 언덕 아래로 걸어갔다. 바람이 너무 세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 길가의 가드레일을 붙잡고 겨우 한 걸음씩 옮겼다. 얼마 가지 않아 길가의 전광판에서 태풍 경보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시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제18호 태풍 하이선이 오늘 밤 8시경 수도권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북부 산간 지역에는 강풍과 폭우로 인해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우려되어 오니 산간 지역 주민들께서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댁은 평창동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들이 대피하지 않으면 분명 위험할 것이다. 나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남편 이민준에게 전화했다. 한참 만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나 지금 거래처랑 식사 중인데 바빠. 민준 씨, 뉴스에서 18호 태풍이 온대요. 당신 집은 산꼭대기니까 어머님이랑 손님들 모시고 빨리 대피해야 해요. 별장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급하게 말했지만 그는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박수진,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서 튼튼해. 무슨 일이 있겠어? 오히려 너나 밖에서 쏘다니다가 바람에 날아가지나마 내 몸이나 잘 챙겨. 우리 집 일에 신경 꺼. 그는 내게 한마디 더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수화기 너머의 끊김 신호음을 들었다.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심지어 성공 파티를 열고 있었다. 내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나는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 서울 시내로 가달라고 했다. 차창 밖으로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어떤 광고판은 그대로 떨어져 길가의 차를 덮치며 끔찍한 소리를 냈다.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말했다. 아가씨, 산에 안 있길 잘했네요. 이 태풍 제대로 오면 산 쪽은 분명 위험할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 로또 용지를 꽉 쥘 뿐이었다. 온갖 감정이 뒤섞였다. 88억을 가지고 그들과 잘 살아보려 했는데 그들은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전조차 하찮게 여겼다. 시내에 도착해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비를 피했다. 가게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다들 TV에서 나오는 태풍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이미 해변의 파도가 2층 건물 높이까지 치솟고 있었고 도로의 물은 자동차 바퀴를 거의 잠기게 할 정도였다. 나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정 쪽도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고 이미 창문과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가게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점원이 급히 양초를 꺼내 불을 붙였다. 희미한 촛불 아래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꺼내 소식을 확인했다.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람, 태풍의 최신 동향을 보는 사람, 나도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떠 있었다. 전부 시어머니와 이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시어머니 강말숙 여사였다. 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 오후에 내 무릎을 걷어찼던 고통과 이민준의 냉소가 떠올랐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제 와서 날 찾는다고? 진작에 뭘 했는데?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카톡 알림이 울렸다. 신우이 이민영이었다. 메시지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새언니, 어디에요? 집에 정전되고 물도 끊겼어요. 밖에 나무가 쓰러져서 길이 막혔어요. 손님들도 다 불안해해요. 오빠랑 엄마가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보래요.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비웃음이 나왔다. 아까 나를 쫓아낼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나.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편의점 창밖에 미친 듯한 비바람을 보며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바보같이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맹렬하게 떨렸다. 태풍의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뒤섞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친정집 거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흰 양초 한 자루가 놓여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바람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 불빛이 나와 엄마의 그림자를 흙벽에 비쳤다. 또 울리네. 엄마는 손에 걸레를 들고 그릇을 닦고 있었다. 정전이라 설거지를 못해 일단 닦아두는 것이었다. 엄마는 고개도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내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아까는 38통이었는데 어느새 46통으로 늘어 있었다. 전부 시어머니 강말숙과 남편 이민준이건 전화였다. 읽지 않은 음성 메시지도 2개 와 있었다. 안 받을 거야. 엄마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마치 밖에 비바람을 보는 듯 평온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글자를 쓸어보았다. 오후에 내 무릎을 걷어찼던 그 악랄함, 그리고 방금 신우이가 보낸 카톡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응, 안 받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음성 메시지, 알림이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다. 먼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바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평소에 허리에 손을 얹고 나를 욕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수진아, 애미가 잘못했다. 어디 있니? 제발 물이랑 먹을 것 좀 가지고 와서 우리 좀 구해다오. 별장에 있던 물은 다 떨어졌고 손님들은 나간다고 난리인데 밖에 나무가 쓰러져서 길이 막혔어. 꼼짝도 못해.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2번째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이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도 평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애원이 섞여 있었다. 수진아, 내가 부탁할게. 제발 한 번만 와줘. 엄마가 방금 거의 기절할 뻔했어. 손님들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우리 정말 버티기 힘들어. 네가 원하는 돈이 얼마든 내가 뭐든 다 할게. 제발 와주기만 해. 나는 휴대폰을 귀에 바싹 대고 다시 한번 들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예전에 내가 그들에게 애원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애처로웠던 적이 있었나? 네가 첫째 임신했을 때 기억나니? 엄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손에 든 걸레를 멈추고 촛불을 응시했다. 네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산부인과 가서 아기가 괜찮은지 검진받고 싶다고 했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더라? 나는 멍해졌다. 그 기억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그때 나는 임신 3개월이었고 입덧 때문에 밥을 못 먹어 5kg 가까이 빠졌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되어 시어머니에게 산부인과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결과는 그녀가 내 손에 있던 진료 예약증을 찢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는 것이었다. 검진 받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내가 민준이 가졌을 땐 병원 문턱도 안 밟았어.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잘 나왔잖아. 넌 그냥 유난 떠는 거야.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지 마. 그때 나는 울면서 이민준에게 말했지만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 고개도 들지 않았다. 엄마 말이 맞아. 검진은 돈 낭비야. 소란 피우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결국 엄마가 몰래 준 돈으로 혼자 병원에 갔다. 의사는 내가 영양실조라며 이대로는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와 그들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일부러 아이를 저주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때 네가 그들에게 애원했을 때 그들이 네 말 들어줬니? 엄마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엄마는 손을 뻗어 내 손등을 토닥였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지. 나는 엄마의 손을 보았다. 엄마의 손은 평생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예전에는 늘 참으면 지나간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시댁도 널 점점 받아줄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3년을 참은 대가는 무릎에 채인 고통과 갈기갈기 찢긴 진료 예약증뿐이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부재중 전화는 65통으로 늘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휴대폰을 책상 위에 멀리 밀어두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도 편했다. 뉴스에서 산간지역 구조대 활동이 중단됐다고 하더라. 엄마가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를 켰다.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방송이 흘러나왔다. 서울 북부 산간지역 곳곳에서 토사 유출과 나무 쓰러짐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구조대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고립된 주민들께서는 체력을 아끼고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속으로 소리를 냈다. 시댁이 그렇게 다급하게 나를 찾는 이유가 있었구나. 구조대조차 들어가지 못하니 그들은 나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를 차에서 밀쳐낼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카톡이 또 울렸다. 이번에도 신우이 이민영이었다. 음성 메시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예전에 제가 못되게 굴었어요. 엄마랑 같이 새언니 험담하고 서랍에 둔 돈도 훔쳐가고 제발 저 용서해주고 우리 좀 구하러 와주세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손님들은 경찰에 신고한대요.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예전에 신우이가 내 돈을 훔쳤던 일을 떠올렸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말할 때마다 그녀는 신우이를 감쌌다. 민영이가 아직 어린데 내 돈 좀 썼다고 뭘 그래. 새언니가 돼서 동생한테 그것도 못 양보해? 이민준 역시 돈 몇 푼 가지고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라고 말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안다고? 늦었어. 나는 답장하지 않고 카톡도 알림을 꺼버렸다. 거실에는 양초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밖에 비바람 소리, 그리고 가끔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떨리는 소리만 남았다. 더 이상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엄마가 일어나 부엌에서 햇반 2개를 가져와 촛불 옆에 데웠다. 배고프지? 일단 이거라도 먹어. 정전이라 다른 건 못해? 나는 햇반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조금 퍽퍽했지만 시댁에서 먹던 사내 진미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다. 예전에 시댁에서는 매일 세끼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차렸지만 정작 나는 그들이 남긴 음식을 먹었다. 식은 반찬일 때도 먹다 남은 도시락일 때도 있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먼저 먹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 저길 봐. 엄마가 창밖을 가리켰다.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도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어. 날이 밝으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엄마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가끔 번개가 칠 때마다 멀리 쓰러진 광고판이 보였다. 나는 엄마가 말하는 것이 태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건 바로 나였다. 나의 이 3년간의 어리석었던 날들이 드디어 이 태풍과 함께 지나가려 하고 있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부재중 전화는 99통으로 늘어 있었다. 99통이라니. 그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숫자겠지. 하지만 사람을 잘못 찾았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전화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전원을 끄기 위해서였다. 이 진동 소리가 내가 밥 먹는 기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태풍은 드디어 조금 잠잠해졌다. 어젯밤처럼 나무를 뿌리째 뽑을 듯한 기세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가랑비가 흩날렸고 바람은 차가웠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마당에서 바람에 쓰러진 빨랫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나도 함께 도왔다. 막 빨랫줄을 다시 묶고 있는데 집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아침 뉴스였다. 어제 제18호 태풍의 영향으로 서울 북부 산간 지역 곳곳에서 토사 유출과 나무 쓰러짐이 발생했으며 특히 평창동 고급 주택가에서 일부 주민들이 12시간 이상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은 여전히 통신이 두절된 상태이며 구조대가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린 줄이 멈칫했다. 엄마도 하던 일을 멈추고 집안을 쳐다봤다. 잠시 후 엄마가 다가가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방송은 계속되었다. 고립된 주민들은 대부분 해당 주택가 거주자들로 어제 한 가정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시댁 이야기였다. 이민준이 어제 큰 계약을 따내고 손님들을 초대해 식사를 했으니 고립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나는 손에 들린 흙이 묻은 빨랫줄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나의 3년간의 결혼 생활 같았다. 가정을 지탱하는 끈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들에게 짓바려 더럽고 해져 있었다. 생각났어. 엄마가 다가와 깨끗한 걸레를 건네며 손에 흙을 닦으라고 했다. 네가 기어코 그 집에 시집 가겠다고 했을 때 네 아빠가 사흘 동안 밥도 안 먹고 드러누웠었지? 나는 걸레로 손을 닦으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마치 태풍의 먼지가 거치듯 모든 것이 드러났다. 사실 나와 이민주는 자유연애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추진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막 30이 되었고 친정 근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시차를 나온 이민준을 만났다. 그는 번듯하게 생겼고 말도 상냥해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다.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시댁으로 데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 강말숙이 소파에 앉아 내 신분증을 들고 앞뒤로 뒤집어 보고 있었다. 마치 더러운 물건을 보는 것 같았다. 박수진 씨 맞지? 그녀는 신분증을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다. 나는 겁에 질려 손을 움츠렸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평창동 저택에 살고 민준이는 회사 팀장이야. 근데 넌 시골 출신에 공장에서 일하고 번듯한 직업도 없어. 네가 민준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임신 테스트기를 쥔 손이 계속 떨렸다. 민준이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민주는 옆에 서서 나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그저 자기 엄마가 나를 모욕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나중에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데리고 다시 시댁에 찾아갔다. 아버지는 집에 있던 전 재산 5천만 원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부인, 수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민준이 아이를 가졌으니 너그럽게 보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돈은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써주십시오. 시어머니는 5천만 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냉소했다. 5천만 원? 우리 집 소파 쿠션 하나 값도 안 되겠네요. 잘 들으세요. 박수진을 며느리로 들이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어요. 첫째, 호적은 우리 집으로 옮기지 못해요. 우리 집 재산이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둘째,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만 해야 해요. 저랑 민준이 시중 들고 밖에 나가 일하면 우리 집안 망신시키니까 안 돼요. 셋째, 이 아이는 낳으면 우리 이씨 집안 핏줄이니 엄마인 당신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 손을 잡고 우리 그냥 가자. 이런 집에는 시집 못 보낸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내 배를 보고 또 이민준을 보았다. 그는 그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나중에 내가 꼭 잘할게. 나는 그 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서러움은 내 3년간의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다. 결혼 후 나는 정말 하녀처럼 살았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하고 1층부터 3층까지 저택을 청소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걸레질하고 심지어 시어머니의 속옷까지 손빨래했다. 세탁기는 깨끗하게 안 빨린다며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네가 하라고 했다. 점심에는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춰 국과 여러 반찬을 차려야 했다. 맵거나 짜면 안 됐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는 그릇을 식탁에 내던지며 밥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널 데리고 있어서 뭐해? 라고 소리쳤다. 저녁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민주는 늦게 돌아왔고 나는 그가 올 때까지 밤늦게 기다려 밥을 데우고 발 씻을 물을 떠다 바쳤다. 그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가끔은 술에 취해 돌아와 회사 여직원들이 너보다 훨씬 싹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번은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나눈 메시지를 발견했다. 너무나 노골적인 내용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내가 휴대폰을 들고 그에게 묻자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박수진, 네가 감히 내 휴대폰을 봐? 내가 밖에 여자가 있더라도 넌 아무 말도 못해.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어. 이혼 얘기 꺼내면 네 친정 식구들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줄 알아? 나는 그때 거의 기절할 듯이 울며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도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며 말했다. 참아라, 아이도 아직 어리잖니. 아이가 좀 크면 나아질 거야.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참았다. 새 옷 한 벌 사입지도 못했고 늘 결혼 전 입던 낡은 옷을 입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가난한 티 낸다. 이씨 집안 망신시킨다고 욕했다. 이번에 로또를 산 것도 엄마가 몰래 20만 원을 쥐어주며 동네에 용한 점집이 있다는데 좋은 꿈 꿨으면 로또나 한번 사봐라. 복이 올지 누가 아냐고 해서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엄마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 정말로 88억에 당첨된 것이었다. 이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댁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멍하니 뭐해? 엄마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렸다. 엄마는 도자기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내게 건넸다. 안 좋은 생각은 그만해. 뉴스 보니까 평창동 쪽은 아직 구조대랑 연락이 안 닿아서 이제 막 산으로 올라가고 있대. 나는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물이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다. 마당에 비가 서서히 그치는 것을 보았다. 하늘가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갑자기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다. 예전에는 내가 잘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돌로 만들어져서 아무리 품어도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 나는 엄마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저 결심했어요. 이 일 끝나면 이민준 씨랑 이혼할 거예요. 엄마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미소 지었다. 내 머리를 어릴 때처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예전에는 엄마가 너더러 참으라고 했지. 엄마가 틀렸어. 이제부턴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누구도 다시는 널 괴롭히게 두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시댁의 전화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뉴스에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또 나 자신에게 다짐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부터 나 박수진은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하녀도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다. 88억에 당첨되어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볼 수 있게 된 박수진이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시어머니, 이민준, 신우이 모두 도와달라는 애원이었다. 나는 훑어보기만 하고 그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이 사람들과는 다시는 어떤 얽힘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한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와 함께 서울로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었다. 이혼 때문이 아니었다. 이혼은 급하지 않았다. 먼저 88억 원을 안전하게 내 손에 쥐고 천천히 그들과의 셈을 시작해야 했다. 출발하기 전 나는 일부러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엄마가 시내 백화점에서 사주신 아이보리색 투피스였다.
사람을 한결 단정하게 만들어 주었다. 예전 시댁에서는 늘 색이 바랜 낡은 옷만 입었다. 시어머니는 좋은 옷 입어봤자 낭비라며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나는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처음으로 나 자신도 이렇게 멋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는 엄마가 먼 친척 오빠를 통해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성은 박 씨였고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로펌에 근무했다. 박 변호사를 만났을 때 나는 로또 당첨 용지와 신분증을 건넸다. 손이 여전히 조금 떨렸다. 88억이라니 평생 본 적 없는 큰돈이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용지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물었다. 박수진 씨,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수령해서 은행에 예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산 관리를 원하십니까? 익명으로 수령하고 싶어요. 나는 서둘러 말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이 돈에 대해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들이 알면 분명 빼앗으려 할 거예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익명 수령은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친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관계 증명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자산 관리의 경우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부는 정기예금에 넣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일부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부동산을 매입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나머지 일부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절세 효과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니 좋은 이미지는 손해볼 게 없죠?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다. 특히 공익재단 설립 제안은 사람이 원함만 품고 살면 안 된다. 받은 만큼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는 엄마의 말씀과 딱 맞아떨어졌다. 옆에 계시던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 변호사님 말씀이 맞네. 우리가 돈이 생겼다고 근본을 잊으면 안 되지. 태풍 피해 입은 사람들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날 오후 박 변호사는 바로 수속을 도와주었고 엄마의 사촌 동생, 즉 내 이모 명의의 계좌로 당첨금을 수령했다. 세금을 제하고 나니 67억 원이 넘었다. 휴대폰 은행 앱에 찍힌 숫자를 보니 마음이 든든해졌다. 이제 시댁이 나를 괴롭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로펌을 나오면서 박 변호사가 갑자기 말했다. 박수진 씨, 방금 남편분인 이민준 씨의 회사를 좀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금을 많이 끌어다 썼더군요. 이번 계약건으로 자금을 회수하려 했던 모양인데 태풍으로 회사 창고가 침수되고 거래처에 배상까지 해야 할 판입니다. 현재 현금 흐름이 막히고 은행에 200억 원이 넘는 빚까지 지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멍했다가 이내 속으로 냉소했다. 어쩐지 이민준이 이번 계약에 그렇게 목을 메고 축하 파티까지 열더라니 회사가 이미 망하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박 변호사는 나를 보며 덧붙였다. 만약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익명으로 그 회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이 회사 처분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직접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예전의 시댁은 나를 현금 인출기처럼 여겼다. 내 월급은 모두 상납해야 했고 엄마가 준 돈도 시어머니가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제 그들 회사에 돈이 없다. 내가 채권을 사들인다면 그들의 현금 인출기가 내 것이 되는 셈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반격이었다. 다음 날 나는 박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시댁 회사에 대한 은행의 200억 원 채권을 매입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변호사는 일 처리가 빨랐다. 며칠 만에 수속을 마쳤고 은행 측에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당분간 시댁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특별히 부탁했다. 나는 그들이 안절부절 못할 때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가장 무시했던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동시에 나는 박 변호사를 통해 수진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물과 식량을 보내고 집수리를 돕는 재단이었다. 재단 설립 당일 나는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한 기자가 동행 취재를 하며 내게 왜 공익 활동을 하는지 물었다.
나는 카메라를 보며 예전의 시댁에서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며 말했다. 저도 시골 출신이라 재난의 고통을 잘 압니다.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이 방송되자 나를 이씨 집안의 며느리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인터넷에는 예전에 시댁이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이웃은 시어머니가 나를 차에서 밀쳐내는 것을 봤다고 했고, 예전 동료는 내가 시댁에서 소처럼 일하면서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다고 증언했다. 언론은 이 단서를 따라 시댁을 취재하러 갔다. 그때 시댁 식구들은 막 구조되어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었다. 시어머니 강말숙은 기자를 보자 불쌍한 척 연기하려 했다. 우리 수진이가 원래는 참 착한 아이였는데 이번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태풍이 오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도 피해자예요. 기자가 바로 반문했다. 하지만 예전에 박수진 씨를 상습적으로 모욕하고 차에서 밀쳐내기도 하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을 더듬으며 아무 대답도 못했다. 이민준이 옆에서 막으려 했지만 기자들에게 더 애워싸일 뿐이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에요. 수진이가 어떻게 우리를 외면할 수 있어요? 이 인터뷰가 방송될 때 나는 엄마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박 변호사에게 내가 예전에 찍어둔 영상을 정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영상들은 내가 몰래 찍어둔 것들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가난뱅이, 재수없는 엑스이라고 욕하는 영상, 이민준이 이씨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말하는 영상, 신우이가 내 돈을 훔치다 들킨 영상까지 메시지를 보내고 TV 속에서 우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조금도 잃지 않았다. 오직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엄마가 내게 갈비 한 조각을 얹어주며 말했다. 잘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야지. 그래야 다시는 아무도 그들 편에 서서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나는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주 맛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 변호사였다. 시댁 회사가 채권이 익명으로 매입된 사실을 알았고 누가 샀는지 사방으로 알아보고 다니며 친척을 동원해 은행에 묻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마음껏 초조해지라고 하세요. 그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에게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알려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야경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88억 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떡이 아니다. 이것은 신이 내게 준 기회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날들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아갈 기회. 그리고 시댁 사람들, 그들은 곧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태풍이 지나간 지 사흘째, 하늘은 드디어 맑게 개었다. 햇살이 친정집 나무 창살을 통해 시멘트 바닥에 쏟아졌다. 공기 중에는 흙에 젖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내가 엄마를 도와 이불을 널고 있는데 마당 대문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수진아, 수진아 안에 있어?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이민준이었다. 내 손에 들린 이불이 멈칫했다. 엄마도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 눈을 마주쳤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상대하지 마. 그냥 두드리고 가게 둬.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울음 섞인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옆집장 아주머니가 소리를 듣고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궁금한 듯 물었다. 수진이 아니니? 저기 내 남편 아니야? 왜 문 앞에서 저러고 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불을 내려놓고 문을 열러 갔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멍해졌다. 눈앞에 이민주는 예전에 그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던 팀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흙과 풀이 묻어 있었다. 바지 무릎은 찢어져 시퍼런 멍이 든 살이 보였다. 신발도 해져서 발가락이 거의 드러날 지경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고 퉁퉁 부어 있었다.
턱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꼭 피난민 같았다. 수진아.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안으려 했다.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피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얼굴의 다급함은 이내 민망함으로 변했다. 엄마가 다가와 내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물었다. 이서방, 우리 집에 무슨 일인가? 이민주는 그제야 엄마를 발견하고 허둥지둥 그 급한 표정을 거두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장모님, 수진이 좀 보러 왔습니다. 저희 집안일로 할 얘기가 있어서요. 집안일? 엄마가 냉소했다. 자네 집에서 수진이를 차에서 밀쳐낼 때는 집안일이라고 생각 안 했나? 태풍 부는 나래밖에 내버려 둘 때는 집안일이라고 생각 안 했고? 이제 와서 찾다니. 이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도 부드러워졌다. 장모님, 예전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리석으셨고 저도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 일 아시죠? 은행에 200억 빚을 졌는데 이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입니다. 거래처에서는 매일 배상하라고 독촉하고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수진아, 너 마음 착한 거 알잖아.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줘. 네가 회사 위기를 넘기는 걸 도와주기만 하면 앞으로 집안일은 전부 내 뜻대로 할게. 엄마도 다시는 너한테 뭐라고 안 할 거야. 우리 다시 잘 살아보면 안 될까? 나는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았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작년 겨울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감기로 39도까지 열이 나서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거래처와 술을 마셔야 한다며 나 혼자 택시 타고 가라고 했다. 사소한 병 가지고 유난 떨지 마 라고 말하면서 결국 나는 길에서 쓰러졌고 행인이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전화 한 통 없었다. 당신들을 도우라고? 나는 팔짱을 끼고 그를 보았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도와? 나는 그냥 시골 여자고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어떻게 200억 빚을 갚는 걸 돕겠어? 이민주는 서둘러 말했다. 네게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 은행에서 우리 회사 채권을 어떤 개인이 사갔다고 했어. 내가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근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어쩌면 네가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 수진아, 나 좀 그 사람이랑 연결해 줄 수 없을까? 몇 달만 시간을 벌어주면 분명 돈을 마련할 수 있어. 그는 여전히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냉소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박 변호사가 보내준 채권양도 계약서 캡처 화면을 그에게 내밀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개인이 이 사람 맞아? 이민주는 가까이 다가와 화면을 보았다. 계약서에 적힌 채권자 박수진, 대리인 정은이라는 글자를 보자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입이 벌어져 달걀이라도 들어갈 것 같았다. 너였어? 그럼 누구겠어? 나는 휴대폰을 거두었다. 너희 집에서 예전에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았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애원한다고? 진작에 뭘 했는데? 그의 얼굴은 충격에서 당황으로 다시 당황해서 절박함으로 변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또다시 피했다.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예전에 내가 눈이 멀어서 내 좋은 점을 못 봤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에겐 아이도 있잖아. 네가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 아이 얘기를 꺼내자 내 마음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아이는 태어난 후 줄곧 엄마가 돌봐주셨다. 시댁은 가끔 와서 한 번 보는 것 외에는 분유값 한 푼 준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아이가 열이 나서 이민준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했더니 그는 아이들은 원래 열이 나는 거라며 돈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엄마가 모아둔 돈으로 아이를 치료했다. 아이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태어난 이후로 당신 집에서 아이를 단 하루라도 돌본 적 있어? 당신은 지금 아이를 인질로 삼으려는 것뿐이야.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그는 내가 넘어오지 않자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옆집장 아주머니와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수진아, 내가 빌게.
그는 무릎 꿇은 채 땅에 머리를 계속 찧었다. 네가 우리 회사만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할게. 너의 개나 말이 될게. 엄마랑 의절할게. 앞으로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응? 나는 그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예전에 시댁에서 겪었던 서러움, 나에 대한 그의 냉담함, 시어머니가 나를 걷어찼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눈물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 우스워서였다. 예전에는 그렇게 거만하던 그가 이제는 돈 때문에 자존심도 버렸다. 엄마가 다가와 나를 뒤로 끌어당기고 이민준에게 말했다. 이서방, 여기서 연기 그만하게.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 이혼하겠다고. 자네 집에서 수진이한테 진 빚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서 일어나서 갈 길 가게. 우리 집 앞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이혼? 그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랑 이혼하겠다고? 나는 엄마 뒤에서 나와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당신이랑 이혼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엄마가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회사 빚 갚지 못하면 파산할 준비나 해. 그리고 나는 아이와 엄마랑 우리만의 삶을 살 거야. 다시는 당신 집안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을 거야. 그는 내 단호한 눈빛을 보고 내가 이번에는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젖도 못된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주위 이웃들은 그가 자초한 일이라며 예전에 너무 심하게 굴었다고 수군거렸다. 나는 그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지만 내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나는 알았다. 그의 무릎 꿇음은 이민준의 마지막 자존심뿐만 아니라 이 결혼에 대한 나의 마지막 미련까지도 함께 무너뜨렸다는 것을. 이제 시댁과 마지막 셈을 할 시간이었다. 문 밖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웠다. 이웃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민준에게 말했다. 일어나. 할 말 있으면 들어와서 해. 문 앞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는 이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얼른 땅에서 일어나 무릎에 흙을 털고 우리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그를 거실의 작은 의자에 앉혔다. 물 한 잔도 주지 않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의 앞 테이블에 놓았다. 이민준 씨, 내가 기회를 안 주는 건 아니야. 이게 이혼 합의서야. 보고 문제없으면 사인해. 그의 시선이 이혼 합의서라는 네 글자에 닿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진아, 정말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우리 다시 얘기해 볼 수는 없을까? 아이도 아직 어린데 아빠가 없으면 안 되잖아. 아이가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 당신이 단 하루라도 아이를 돌본 적 있어?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같이 가준 적 있어? 장난감 하나라도 사준 적 있냐고. 이제 와서 아이 얘기를 하기엔 너무 늦었어. 엄마가 옆에서 덧붙였다. 그리고 합의서에 명확히 써놨네. 아이 양육권은 수진이에게 있고 자네는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해. 그리고 자네들 결혼한 3년 동안 수진이가 자네 집에서 소처럼 일했고 자네 엄마가 수진이 친정에서 준 돈이랑 수진이 월급까지 꽤 많이 가져갔어. 그 돈도 다 갚아야 해. 총 2억 3천만 원이야. 그것도 합의서에 써놨으니 한 달 안에 갚도록 해. 이민주는 허겁지겁 합의서를 넘겨보았다. 보면 볼수록 초조해하며 중얼거렸다. 왜 돈까지 줘야 해? 나 지금 회사도 망하기 직전인데 줄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양육권은 내가 아빠인데 나도 양육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잖아. 권리가 있다고? 나는 냉소하며 휴대폰에서 예전에 찍어둔 영상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나 봐. 이건 당신 엄마가 나를 가난뱅이, 재수없는 X이라고 욕하는 거고, 이건 당신이 이혼하면 이씨 집안 망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당신 엄마가 내 산후조리 음식을 변기해버리는 거고, 이 영상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양육권을 당신한테 줄 것 같아? 그는 영상 속 화면을 보고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졌다. 합의서를 쥔 손의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수진아, 예전에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 지금 정말 돈이 없어. 며칠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아니면 양육비를 좀 깎아주든가. 안 돼. 나는 휴대폰을 거두었다. 합의서에 적힌 조건은 하나도 바꿀 수 없어. 사인 안 하면 법원에 소송 걸 거야. 그러면 당신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나쁜 평판까지 얻게 될 거고 당신 회사에도 더 안 좋을 걸.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거실은 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한참 후에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혹시 그 채권 때문이야? 내가 이혼 합의서에 사인하면 회사 일은 눈 감아 줄 거야? 나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사인하고 안 하고는 당신 문제고 회사 빚은 회사 문제야. 이혼이랑은 상관없어.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방법을 찾아. 나한테 기대지 말고. 그는 내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기색을 찾으려는 듯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우리 엄마가 외삼촌이랑 이모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 근데 다들 거절했대.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비꼬는 트로마를 받았다. 자네 엄마가 예전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나? 작년에 이모네 아들 결혼할 때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자네 엄마는 빌려준 돈은 나간 물과 같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 이모네 아들이 능력 없어서 장가도 못 간다고 험담까지 했고. 외삼촌은 또 어때?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만 와서 돌봐달라고 했는데 자네 엄마는 병원은 재수 없다고 피하기 바빴잖아. 이제 와서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누가 도와주겠어? 이민준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희 엄마가 너무하셨어요. 자네 엄마만 너무한 게 아니라 자네 집안 전체가 너무했어. 나는 펜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사인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 그는 펜을 들었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합의서를 보고 또 나를 보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다 쓰고 나서는 펜을 던지고 기운이 다 빠진 듯 의자에 기댔다. 눈은 붉었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다. 나는 합의서를 들어 서명을 확인하고 문제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류를 챙겼다. 그에게 말했다. 사인했으니 이제 가봐. 양육비랑 빚은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변호사가 찾아갈 거야. 앞으로 다시는 나와 아이의 삶에 끼어들지 마. 그는 일어서다 비틀거렸다. 나를 보며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젓고는 돌아서서 집을 나갔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동정심이 조금도 잃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다. 엄마가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됐다. 다 지나갔어. 이제 우리 모녀랑 아이 잘 살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합의서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합의서 서명 완료. 양육권 및 재산 분할 문제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댁회사 채권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주세요. 시간 벌어줄 필요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문가로 걸어갔다. 멀어져가는 이민준의 뒷모습과 흩어지는 이웃들을 보았다. 햇살이 마당의 텃밭에 쏟아지고 있었다.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생기 넘쳐 보였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예전보다 훨씬 신선하게 느껴졌다. 3년간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결혼은 드디어 끝났다. 이제 나는 나 자신과 엄마, 그리고 아이를 위해 미래를 잘 계획할 것이다.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게 두지 않을 것이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다음 날, 나는 엄마를 모시고 서울로 집을 보러 갔다. 월세가 아닌 매매였다. 박 변호사는 서울 시내 아파트는 가치 하락 위험이 적고 직접 거주하면서 장래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평생 시골 낡은 집에서 사신 엄마가 좋은 곳에서 지내셨으면 했다. 우리가 본 곳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고층 아파트였다.
단지 내에 정원이 있었고 24시간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집 안에는 넓은 발코니가 있었는데 그곳에 서면 멀리 롯데월드 타워가 보였다. 엄마는 거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손도 대지 못하고 계속 중얼거렸다. 세상에, 집이 너무 예쁘다. 이거 엄청 비싸겠지? 부동산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 집은 구조도 좋고 채광도 뛰어나서 지금 사시면 아주 좋습니다. 총 가격은 대략 80억 원 정도입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다.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수진아, 너무 비싸. 우리 이렇게 좋은 데서 살 필요 없어. 나는 엄마의 손을 토닥이며 중개인에게 말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오늘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 중개인은 잠시 놀라더니 이내 활짝 웃었다. 박수진 고객님, 정말 시원시원하시네요. 바로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중개인이 나간 후 엄마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80억이라니 너무 많은 거 아니니? 나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발코니 밖풍경을 가리켰다. 엄마,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예전에 시댁에서 그 많은 서러움도 겪으셨고요. 이제 제가 능력이 생겼으니 엄마가 좋은 곳에서 지내셔야죠. 그리고 이 집 엄마 이름으로 등기할 거예요. 앞으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왈칵 쏟았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딸, 드디어 고생 끝났구나. 아파트 계약을 마친 후 나는 박 변호사를 통해 몇 가지 투자처를 알아보았다. 하나는 서울 중심가의 상가였고 다른 하나는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가맹권이었다. 예전에 시댁에서 매일 밥을 했던 경험 덕분에 음식에 대해서는 꽤 자신이 있었다. 한식집은 분명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불과 3개월 만에 상가 임대료는 20%나 올랐고 한식집은 매일 만석이었다. 내가 예전에 공장에서 10년 일해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아, 너 요즘 어떻게 그렇게 대단해졌어? 예전에 시댁에 있을 때는 안 그랬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야. 예전에는 내가 늘 껍질 속에 숨어서 이것저것 두려워했었지.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해 살 때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투자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재단이 꾸준히 재해복구를 지원하고 시골 학생들을 후원하자 언론도 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이름을 몰라 다들 신비의 여성 자산가라고 불렀다. 나중에 한 기자가 자선 파티에서 나를 촬영하고 기사를 썼다.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기부자, 시골 며느리에서 공익의 여신으로였다. 기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그 자선 파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는 엄마와 함께 고른 연한 하늘색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예전의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집안일하기 불편하고 며느리답지 않다며 치마를 입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날 파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내 분위기가 좋다고 칭찬했다.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박수진 대표님, 지금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혹시 감사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객석에 앉아 계신 엄마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저는 제 어머니께 가장 감사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힘들었을 때 늘 저를 격려해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지금 제가 돈을 벌었을 때도 근본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시는 분도 어머니고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과거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과거의 날들은 분명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 삶을 잘 살고 어머니와 아이를 잘 돌보는 것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나를 응원했다. 강하고 선량하다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댁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시누이 이민영이 몰래 내 이름을 도용해 인터넷에서 모금 활동을 벌인 것이었다. 박수진, 전 시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사랑의 모금을 시작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내 서명까지 위조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즉시 박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댁의 공개 사과와 함께 5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민영은 겁에 질려 예전에 엄마가 살던 시골집 문 앞까지 찾아와 나를 기다렸다.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다.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제발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네, 우리 정말 배상할 돈이 없어요. 나는 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내 이름을 위조해서 모금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니? 예전에 네가 내 돈을 훔쳤을 때, 네 엄마가 나를 걷어찼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똑똑히 들어. 사과와 배상, 둘 중 하나도 빠질 수 없어. 이건 너희가 내게 진 빚이야. 나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시댁이 공개 사과하고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돈이 없어서 결국 평창동의 저택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갔다. 그날 밤 나는 엄마와 새집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야경을 보았다. 엄마가 말했다. 수진아, 우리 다음엔 어디로 놀러 갈까? 전에 나 데리고 전국 일주 여행 시켜준다고 했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가요. 먼저 부산 가서 바다 보고 강릉 가서 산도 보고 한국의 좋은 곳은 다 다녀봐요. 엄마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도록 웃었다. 나는 엄마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전국 일주 여행에서 돌아온 주 나는 엄마를 모시고 고향 뒷산으로 갔다. 어릴 때 소를 몰고 자주 갔던 곳이었다. 산과 물이 있었고 산꼭대기에 서면 마을 전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녁 노을이 구름을 주황색으로 물들여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엄마, 우리 여기에 온천 펜션 하나 지을까요? 나는 산기슭의 빈털을 가리켰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고 마음은 기대로 부풀었다. 엄마는 땅에 쪼그려 앉아 발밑에 흙을 만져보며 웃었다. 여기 좋네.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앞으로 여기서 살면 매일 노을을 볼 수 있겠어. 그렇게 결정되었다. 나는 설계사를 찾아가 산의 나무와 돌을 그대로 보존하고 원래의 모습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특별히 부탁했다. 펜션은 총 6개의 객실을 지었고 각 객실에는 작은 온천탕을 두었다. 창문은 모두 크게 내어 침대에 누워서도 산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름은 한참을 고민했다. 결국 쉼, 그리고 레스트엔다로 정했다. 예전 시댁에서의 날들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미완의 과거였다면 이제 이 펜션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끝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였다. 오픈하는 날 나는 연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었다. 짙은 화장 대신 립스틱만 살짝 발랐다. 펜션 입구의 나무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찾아온 손님들은 대부분 친구의 소개로 온 사람들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 은퇴한 노부부, 그리고 몇몇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모두들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바람이 나무숲을 스치는 소리가 사각거려 마음이 편안했다. 저기? 박수진 대표님, 맞으신가요? 안경을 쓴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금 쑥스러운 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맞아요. 아주머니, 저를 아세요? 뉴스에서 대표님 이야기를 봤어요. 아주머니는 무척 흥분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시댁에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대표님 이야기 보고 저도 용기를 내서 그 무책임한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지금은 혼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뻤다. 아주머니를 옆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따라드렸다. 아주머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삶은 분명 좋아질 수 있어요. 나중에 다른 손님들도 나를 알아보고 어떤 이는 고맙다고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도 시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의 눈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예전처럼 이씨 집안의 가난한 며느리를 향한 동정이나 경멸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20대 여성 3명이 찾아왔다. 이틀을 묵고 떠나기 전에 나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 단발머리 여성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대표님, 저는 지금 회사에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늘 참으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 이야기를 보고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내 동생에게 하듯. 동생, 나도 예전에는 참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중에 알았지. 참으면 남들이 더 괴롭힌다는 걸. 어디에 있든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해.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 정 힘들면 다른 곳으로 떠나. 세상은 넓고 너에게 맞는 곳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떠날 때 그들은 내게 말했다. 대표님, 앞으로 꼭 자주 찾아뵐게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20대를 떠올렸다. 그때 공장에서 일하며 상사에게 욕을 들어도 반박하지 못하고 서러우면 이불 속에 숨어 울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면 나는 그렇게 많은 길을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지금의 나는 드디어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펜션에서의 삶은 여유로웠다. 엄마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방울토마토, 상추, 파를 가꾸셨다. 모두 우리가 먹을 것들이었다. 가끔 손님들이 체험을 원하면 엄마와 함께 밭일을 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엄마가 온천을 하거나 마당에 앉아 바느질을 하셨다. 가끔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예전보다 훨씬 많이 웃으셨다. 한 번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지금 생활은 괜찮으세요? 엄마는 방울토마토를 따며 내게 하나 건네주셨다. 그럼 괜찮고 말고 시골집보다 훨씬 편해. 예전에는 늘 내 걱정뿐이었는데 지금 네가 잘 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무엇보다 편하네. 나는 방울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과즙이 가득했다. 마치 지금의 내 삶처럼. 시댁에 대해서는 나중에 옆집장 아주머니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저택을 판 후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갔다고 했다. 이민주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어머니 강말숙은 매일 집에서 울고 시누이 이민영도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고 했다. 장 아주머니는 이 이야기를 하며 내가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정말로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의 삶은 이미 그들과 분리되었다. 어느 날 밤, 손님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펜션 테라스에 앉아 하늘의 별을 보았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하늘에 뿌려진 다이아몬드 조각처럼 반짝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시댁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보았다. 사진 속 나는 낡은 옷을 입고 저택문 앞에 서서 아주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삭제했다. 그리고 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박수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드디어 너 자신을 위해 살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온천에 따뜻한 김이 섞인 바람이 불어왔다. 앞으로의 삶도 길고 어려운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내게는 엄마와 아이가 있고 내 펜션이 있고 돈을 벌 능력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할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번 생에 나는 다시는 그 참고 견디는 이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박수진이다. 쉼, 그리고 펜션의 주인이고 엄마의 딸이고 아이의 엄마이며 내 삶을 달콤하고 반짝이게 살아갈 수 있는 박수진이다. 남은 인생은 길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잘 살아갈 것이다. 나 자신에게도 이 늦게 찾아온 행복에게도 부끄럽지 않게.